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강입니다. 제가 매주 나왔어가지고 지금 저는 개강의 기분이 별로 없긴 한데, 선생님들 여기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은 오늘 분위기가 되게 차분하고 좀 약간 냉랭한 그런 분위기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제일 좋은 거야.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월, 2월, 3, 4, 5, 6, 7, 8, 90 가면서 선생님들이 점점 좀 처지고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지금 컨디션 좋을 때고 선생님이나 저나 아주 잘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4월 논술종합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먼저 정연교육학 사용설명서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진도를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개인 상담은 카카오톡 아이디 페다고지로 받고 있고 제가 선생님들께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인사를 드려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 인사가 된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그분들하고 또 연락을 하느라고 밀려서 아직 인사를 다 못 드렸어요. 근데 기다리시면 다 연락이 갈 거고 그 카톡이 친구 추가하는 게 제한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어제 막 친구를 추가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그 보이스 피싱이나 뭐로 해가지고 카톡에서 더 이상 친구 추가하는 명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추가해 주시는 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먼저 인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빨리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카톡이 친구 추가가 안 되는 경우는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 저도 답변 드리고 대부분 답변이 하루 이틀 내에 답변을 드려요. 그래서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월요일은 보시다시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 핸드폰이 비행기 모드라서 월요일 날 주시는 답변은 좀 느리게 화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설명드립니다. 메이저는 올해는 PDF로 이제 드려요. 그래서 직강에서는 이렇게 유인물도 있고 PDF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직강 선생님들 중에서 PDF 사용하고 싶으신데 아직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윌비스 임용 로그인 하셔서 강의 자료가 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PDF로 저장하실 수 있고 필기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종이책을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가 올해 이제 메이저를 전면 개정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종이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 교재는요, 사실은 뭐 보는 수강생도 있고 안 보는 수강생도 있어요. 근데 지금 1월에 시작하셨으니까 당연히 마이너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뭐 7월이나 8월에 오시면 사실 마이너를 보자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11년 동안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 영역을 따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마이너 교재는 기존 교재예요. 선생님 수강하시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재가 나와 있을 거고, 우리 모든 주간에, 그러니까 1, 4월, 5, 6월, 7, 8월, 90,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간 안에 마이너 주간이 있어요. 주로 설이나 강의를 직강하기 어려운 추석이나 이럴 때 마이너 주간에는 기존에 촬영된 마이너 강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그거 영역을 보는 정도밖에 사실은 못해요. 11년 동안 출제 안 된 그런 점을 반영해서 그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메이저를 봐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하고 동일한데요. 그 문제 은행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뭐 특정 영역에서 안 나온다든지, 뭐 기출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작년에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만 문제가 40개 이상 들어있어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걸 사실상 다 못 풀고 시험에 갔다 오셨을 거예요, 작년에 가신 분들은. 그래서 문제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뭐 모의고사 회차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직강 1시에 딱 시작했는데 거의 1시에 칼같이 시작을 하고요. 제가 칼같이 5시 반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근데 이게 진도가 딱 내용이 이렇게 끝나는 게 있고 좀 안 끝나는 게 있고 이래요. 그래서 6시까지는 레이저를 쏘지 마시고 6시까지는 언제든지 수업이 가능하고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6시 1분을 넘진 않을 거예요. 저도 6시에는 끊을 거니까 약속 잡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강은 이제 오늘 촬영하여 내일 정오에 올라갈 거고 배속이 있는데 빨리 들으면 좋잖아요. 4시간 정도 강의하니까 빨리 들으면 뭐 한 3시간, 2시간에도 듣는데 그 초수 선생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해가 좀 느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직강 선생님은 강제로 지금 저의 배속 1.0으로 듣고 계신데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는 배속을 너무 빨리 하는 걸 특히 초수는 권장하지 않아서 제 말이 아주 느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1.3 이하로 권장을 하고 1.3 이상은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잘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배속을 너무 빨리 듣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도 복습 인강 0.8배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한 번 들었던 강의 내용이니까 좀 이해 안 됐던 거, 어려운 거 나올 거예요. 오늘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천천하게 여러 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프 모의고사 해요. 그래서 14번을 하는데 준비가 좀 필요해요. 서론 쓰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모의고사 제출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한 다음에 1월 19일부터 실시를 할 예정이고 오후 3시부터 3시 반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하다가 모의고사 지난주에 배운 바로 그 내용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풀이를 하고 남은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3시에 우리가 직강에서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는 인강 선생님들도 똑같이 3시에 문제 다운받으셔서 풀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문제가 올라가는 시간은 1년 내내 동일합니다. 직인강 모두 동일하고 채점도 당연히 직인강 전원 채점이 되고 채점에 이걸 어긴 적은 없어요. 작년에도 채점에 일주일 소요가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 채점 내셨으면 다음 주 월요일 전에는 받게 되실 거예요. 주로 일요일까지 받게 되실 거고 월요일까지 안 왔다 그러면 가끔 놓쳐요. 저도 가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놓치면 제 답안 채점이 안 됐나요? 이렇게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또 확인해 볼 거고요. 단과는 채점을 못해요. 그래서 교육 과정만 들으신다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수강생 이동이 많아서 단과 채점 못하고 1, 2월을 들으신다거나 3, 4월을 들으신다거나 뭐 지금처럼 1, 2, 3, 4월을 들으신다거나 이러면 다 채점을 받습니다. 패드 작성하시는 거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세대잖아요. 코로나 때 대학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패드 작성은 익숙한데 손으로 쓰는 거는 힘들고 손으로 쓰면 안 될까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임용을 패드로 못 쓰기 때문에. 패드로 쓰는 거랑 펜을 가지고 종이에 쓰는 거랑 선생님들의 그런 느낌이나 시간이 다른데 임용은 결국 손으로 펜으로 쓰는 시험이라서 패드로 작성하신 거는 채점하지 못하는데요. 가끔 뭐 사정이 있다, 뭐 팔을 다쳤다, 뭐 손을 다쳤다 하시면 말씀 주시면 다 합니다. 근데 A4 종이에다 작성하는 경우 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답안지에 하는 것과 시간과 분량이 달라져서 이런 경우는 채점이 안 됩니다. 올해는 1, 6월 책임 채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등록을 늦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 주에 뭐 하프 모의고사 1번 지났는데 2번에 등록하신다거나 그래도 다 해드린다는 걸 바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서 같이 지난 모의고사도 채점을 진행합니다. 답안의 자동화, 적자, 독자 생존 요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초수 선생님이다. 초수 선생님? 오늘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쉬운데 쓰는 거는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재수 이상, 시험 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15점 이하를 받았다 하는 선생님들은 필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올해 시험에서 지금 합격선을 15점 정도로 봐요. 과목마다 다른데 뭐 체육이나 뭐 보통 과목들은 15점 정도로 보고 영어나 뭐 국어나 언어 과목을 조금 높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15점 이하로 받았다는 거는 인출도 흔들리지만 형식도 많이 흔들렸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합격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은 필히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해보면 그렇게 막 번거롭지 않습니다. 한 문단 써서 딱 내는 거니까 하다 보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서론을 자동화하는 게 있어요. 서론 자동화가 1월 12일, 1월 19일 이렇게 2번인데 만능 서론 써보는 거 있고 기출 서론 찾아보는 거 있어요. 결론의 자동화 있어요. 그래서 서론 하나 배우고 1월 12일이죠. 서론을 하나 배우고 1월 19일부터 하프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그럼 서론 쓸 수 있고 문단 2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드리고 하다가 보면 결론 자동화를 해요. 그럼 그때 가서는 본론 3, 본론 4 쓰고 결론 쓰는 하프 모의고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문장 자동화하고 본론 정확하게 하는 거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이거를 1월, 4월에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흔들려버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내용은 자꾸 막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문제를 내면 답을 내면 감점이 되는 경우에 이런 데서 감점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국어교육과 선생님들 되게 기대했거든요. 국어 선생님들은 잘하시겠지? 별로 다르지 않더라. 다르지 않아요. 영어 선생님 별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랑 관련이 있는 거지 뭐 대학이나 전공이나 뭐 선생님들 공부 여부랑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내용입니다. 모의고사 제출이 1월 19일부터 있을 것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답안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답안지가 배부될 거니까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시중에 답안지를 삽니다. 옛날에는 쿠땡에서 사세요. 근데 요즘 그 말을 못하겠어요. 못해. 아시죠? 못하겠어. 저도 지금 탈하고 싶어. 그래서 아무튼 교육학 시험지 하면 나오는 교육학 답안지 하면 나오는 그놈을 사시면 돼요. 사시면 한 장에 1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면 너무 좋다. 그냥 예전부터 거기다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직 부담스럽다 하시면 첫 강의에는 답안 양식이 지금 첨부돼 있어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제가 이걸 내려버렸네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드리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쪽번호가 체킹이 돼 있어요. 재작년까지는 손으로 글이 동그라미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면이에요. 1면이고 아직 1면만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들 하프 모의고사 때는 1면만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주실 때 여기다가 성함을 제가 정연이니까 뭐 정연이다 이렇게 쓰고 뭐 내가 예를 들어 체육이다. 근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1234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매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이 누구신지 요거 뒤에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예요. 근데 꼭 있다.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하면은 자기 이름을 정연체육 1234라고 쓰는 사람 있다. 없을 것 같죠? 찾을 거야. 꼭 있어요. 찾을 거예요. 있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놀랐잖아. 이 선생님 성함도 정연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 내 전공, 내 전화번호 뒷자리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일주일 안에 채점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요.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요거예요. 성함, 전화번호 뒷자리, 전공 쓰기. 꼭 알람 맞추고 쓰기. 직강은 제가 알람을 강제로 맞춰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띠띠띠띠 울릴 거예요. 25분이 지나면.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30분 쓸 거를 40분 쓰고 45분 쓰고 화장실 갔다 와서 좀 더 고치고 이러면 안 돼요. 집중을 해보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 안에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그런 불안함에서 써보는 거를 꼭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도 알람 맞추셔야 되고 직강 선생님들 간혹 못 오시면 댁에서 꼭 하시되 하프 모의고사는 25분 반절짜리니까 우리 60분에서 기출심화로 가면 본론이 3개가 돼요. 그래서 45분 그 다음에 7, 8월, 9, 10, 11월에는 50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50분에 맞춰놓고 쓰는 거 되게 저를 박하게 생각하세요. 60분짜리를 50분에다 쓰고 그런데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 그 합격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제목이 서울 차석에 초수로 합격한 체육쌤 이야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 거기 보면 50분 연습한 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시험은 시험이더라. 긴장되더라.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시간이 더 들더라. 겨울이고 춥다. 이래서 50분 연습하는 거 요거를 해봅니다. 꼭 50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쓰셨죠? 그럼 스캔 앱으로 촬영을 하시게 되는데 다다음 주에 꼭 핸드폰도 요즘은 잘 보이긴 해요. 근데 글자 식별만 잘 되면 돼요.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채점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한글로 받으면 더 쉽죠? 한글로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쓰시고 제가 받으면 더 쉬워요. 글씨가 잘 보여서. 근데 이렇게 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선생님들 실제 시험이 평가원에서 스캔을 해서 스캔본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는 것을 나중에 알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받침의 기억이 잘 안 보이는지, 뭐 시옷이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선생님들 글씨 그대로 채점 받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시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이게 촬영해 주시고 간혹가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 답안지 누워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채점할 때 이걸 돌려야 돼서 너무 힘들고요. PDF는 안 돼요. 채점 시스템이. 그래서 PDF 말고 JPG나 뭐 그림 파일. 그냥 사진 찍어서 바로 띡 올리시면 돼요. 나중에 익숙하시면 찍고 그냥 바로 틱 올리면 끝나게 될 겁니다. 시간 내 제출. 그래서 문제지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시는데 이제 아까 그 상담하는 페다고지 그거 말고 항상 문제지가 이렇게 있으면 시험 문제지 옆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찍어서 화요일 정오가 아니죠? 자정까지 보내시면 되고 카카오 채널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어요. 계속 저하고 주고받으실 거고 1월부터 쭉 올리면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적나라하게 몇 점부터 몇 점 맞았는지 쫙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뭐 실습 가시고 뭐 실습은 당연한 거고요. 뭐 그거 말고 뭐 아프고 뭐 슬럼프고 해서 늦게 내시는 것도 다 채점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저는 되는데 선생님들한테 독이에요. 그래서 밀리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등록을 하신 선생님들은 그 주에 맞게 요거는 꼭 강의 듣는 거, 그다음 밀리지 않는 거, 매주 제출하는 거 요 3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교육하기 많이 쉬워질 겁니다. 자, 직강 안내인데요. 우리 인강 선생님도 나중에 직강으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안내를 드리면 장소 안내 드렸고 강의실 여기 있고요. 효율적인 직강 활용법. 온 김에 뽕을 뽑고 가자. 뭐 어떻게 하려면 강의를 듣고 들은 내용을 복습까지 하고 이 건물을 나선다. 물론 중간에 밥을 먹고 올 수 있죠. 그렇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4시간 정도의 강의를 들었다. 식사를 하고 오셔서 복습을 2시간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거의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오늘 받으신 A4의 10쪽에서 20쪽 사이예요. 평균 15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A4 15쪽을 열심히 봐도 2시간이면 충분히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습하고 가시는 거 말씀드렸고, 과제도 있고 답안 베껴쓰기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 뭐 기차 타고 어디 가야 된다 하시는 경우는 지금 복습, 과제, 베껴쓰기 이렇게 되면 제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베껴쓰기예요. 이게 제일 지루하고 집에 가면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날 하프 모의고사 봤으면 예시 답안을 놓고서 베껴쓰기. 그럼 하프 모의고사는 원래 25분에 쓰는 거니까 답을 보고 베껴 쓰는 건 정말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라도 꼭 하고 가시면 댁에 가셔서 전공할 때 마음이 편해요. 교육학을 어느 정도 다 쳐놨기 때문에. 자습실, 강의 후에는 강의 후 여기 쓸 수 있어요. 제가 뭐 특별히 뭐 다음 주에 있는 뭐 특강을 찍는다 그러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직강 선생님들 엘리베이터 옆에 가시면 QR코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찍으시면 자습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습은 거의 9시 반까지 하시더라고요. 9시 반. 그래서 올해는 9층에 뭐가 또 휴게실 같은 게 생겼대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그래서 올라가 본 다음 말씀드릴게요. 직강 Q&A, 쉬는 시간에는 저 목소리나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런 일들, 뭐 학원이랑 얘기하는 일들이 있어서 쉬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뭐 5분에서 10분?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가급적 아주 짧은 거 아니면 질문을 좀 참아주시고, 강의 종료 후에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가실 때까지. 그래서 강의 종료 후에 질의응답을 환영합니다. 직강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부 보이고 지금 잘 하셨는데 결석 시에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근데 이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막 답하기 싫고, 아니, 내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네가 왜 나한테 카톡이야 하시면 그냥 이렇게 씹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제 의무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프 모의고사 3회 쓰고 있어요. 맨날 하는 그 다음 주에 선생님, 우리 4회 쓰고 있어요. 한참 답을 안 해. 선생님, 교육행정은 매우 중요해요. 계속 그래. 나중에 연락 오죠. 교육학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놓으면 안 되고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거 받기 싫으시면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내일은 못 가요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의 교육학 Q&A 질문사항 있으시면 여기 찍어주시면 네이버 Q&A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웬만한 질문, 모든 강의에 대한 질문은 하루 이틀 안에 답변 되니까 네이버 Q&A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열품탈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직 면접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열품탈 개설이 되었고 네이버 카페에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몇 시간 했는지.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을 깨울 거고 선생님들도 저를 깨우세요. 그래서 직강 인강 별도로 운영해요. 왜냐면 월요일날 여기 와 계시고 이런 일정이 달라서 공부 시간 체크하는 앱이 있고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학이 작년까지는 이걸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올해 시험이 15점이 합격선이다 보니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선이 18, 19, 20점이에요. 18점 받는 19점, 20점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18에서 20점,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 정도는 전공에서 아주 뭐 뒤집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18, 19, 20이에요. 이거 치시고 이제 주문을 거세요. 나는 18, 19, 20점 중에 맞을 거야. 직강 열품타, 인강 열품타. 그 다음에 요거는 퀴즐렛. 오늘 강의 나가는 부분이 딱 한쪽으로, 한 20개 정도로, 그래도 교육학을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거는 모르면은 이거는 변별도에서 확 내려가는 그런 거야 하는 중요한 내용만 담아서 여기에 퀴즐렛에 항상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진도 나가면 오늘 그 내용은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지금 업데이트 된 내용은 핑크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업데이트 안 된 내용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하실 때 조금씩 밥 먹을 때까지 공부하라서 죄송한데 좀 이렇게 그냥 핸드폰이랑 놀고 싶다. 근데 그냥 놀기엔 좀 양심이 꺼리낀다. 그럴 때 이제 퀴즐렛 이렇게 단말 퀴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형교육학 사용 설명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료 보시면 연도별 기출분석. 요거 아마 제가 합격 설명회 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오늘부터 나가게 되는 진도 교육과정. 사실은 교육행정이 1번이고 제일 중요한 걸로 교육과정이 2번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교육행정보다는 교육과정이 좀 더 내가 하는 가르치는 일과 비슷하다고 느끼세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다른 영역들하고 좀 더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먼저 배우면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다고 생각해서 교육과정 먼저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교육행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랑 교육행정만 해도 네 문단 중에서 2개 문단을 이해하고 쓰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이 힘드시거든요. 뭐 전공이 시작됐고 실습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중요한 게 앞부분에 있다. 그럼 오늘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이 부분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다 풀을 수 있어요. 많이 중요하죠. 교육과정 중에 지금 빨간색이 거의 절반으로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진도로 나갈 거예요. 메이저 비어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달력. 달력도 올해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목표가 올해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 좋고 예쁘게 만드는 것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올해는. 올해 제 모토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 개강일, 논술종합일 이제 오늘 하고 있고 교육과정이고 요 달력대로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거의 이 달력대로 갑니다. 다음 주에 서론 쓰기 하고요. 그 다음 주에 하프 모의고사 하고요. 요 딱지가 붙어 있으면 이게 다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프 모의고사, 먹구름 온라인, 그 마이너, 계속 하프 모의고사.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 보는 이런 시스템인데 오늘은 아직 시작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면 진도 나가려. 없으시죠? 자, 그럼 끝나고 또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진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역대 기출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교육과정. 과정 부분만 뽑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역순으로 정리했어요. 왜냐면 우리 2014하부터 여기 밑에 2016까지가 있는데 2026이 가장 중요도가 올해 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커 내놓고서 또 워커를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제일 희박해. 그래서 이것이 역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위에 있는 것일수록 또 우리한테 기출을 바꿔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옆에 체크하는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배웠다. 요걸 대충 이해했다.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정복해가면서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오늘 진도 나갈 교육과정의 개발. 그래서 교육과정이 크게 3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이제 01번을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기초,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그 다음에 좀 어려워하시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여기부터는 뭐가 막 많죠? 그래서 기출된 게 많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기출이 없죠. 기출이 없는데 배경 지식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흔히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는지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목표에 따라서 뭘 가르치는지 내용을 정하죠. 그 다음에는 뭘 하죠? 방법을 정하죠. 그럼 가르치죠. 가르친 다음에 뭘 하죠? 평가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평가, 가르치고 배운 모든 평가를 돕고 지원해주는 교육 행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순서인데 교육 과정과 가장 많이 연관되는 부분은 목표랑 내용이에요, 사실은. 방법은 교육 방법 영역에서 할 거고, 평가는 교육 평가에서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주로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하는지 이것과 관련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총론이나 교육과정 모든 교육과정을 봐도 처음에는 우리 이런 인간상, 이런 사람을 기르고 싶어. 이런 인간상은 이런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교육 목표가 이거야.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했다?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면 좋아, 방법. 그 다음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공하시는 모든 강론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부터 다루게 된다는 거 있고요. 기출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 소개해드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시험과는 크게 아직까지는 관련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배경이 되는 내용이고 주로 배경이 되는 내용을 넣을 때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넣을까 말까. 근데 선생님들이 이 1을 서술을 하려면 1이라는 걸 서술하려면 한 3 정도는 알아야지 1을 서술할 수가 있어요. 1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수영에서도 자유형을 잘하는데 자유형을 누가 잘해요? 그러면 배형, 평형, 접형을 하다 보면 자유형이 더 잘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수학도 그렇잖아요. 공통수학을 잘하려면
미적분을 잘하면 공통수학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배경은 사실 필요해서 제가 선별해서 필요한 배경은 여기 넣어놨습니다. 교육과정이 이제 하는 내용은 결국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 목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말씀드리면서 교육과정을 커리큘럼 이렇게 부르는데 라틴어 어디에서 유래했다? 쿠레레. 그래서 쿠레레라는 단어를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또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쿠레레.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다. 그럼 쿠레레가 뭐냐? 이 원형 경기장을 말한다. 자, 말이 지금 경기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 경기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길, 달려야 되는 경기장이라는 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말이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 달리는 길 이렇게 하면 이것을 명사적 의미가 되고요. 말이 달리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동사적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명사적 의미보다는 동사적 의미를 중요하게 봐요. 그럼 이거를 말이 아니라 학생한테 데려와 보면요. 명사적인 의미는 학생한테는 배우는 그 내용이 되겠죠. 1학년 때는 뭐 배워?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는 중학교에서 뭘 배워?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가 있어. 3학년 때는 진로 연계 교육을 해. 이거를 해. 우리 학교에서는. 그게 명사적 의미죠. 그래서 교육 내용, 무엇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결과에 초점을 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유학기제를 했는데도 우리가 1학년 때 그걸 했어?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럼 야, 너 영화관 갔다 왔잖아. 그게 그거야? 그게 자유학기였어?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애들은 배웠지만 경험은 없었어. 그래서 동사적 의미에서는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가르치면 뭐해 자기가 경험하고 느껴야지 정말 교육과정이지. 근데 요즘 현재에는 학생의 경험을 중요화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동사적 의미로 더 많이 해석을 하게 된다. 나중에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학자가 나중에 파이너가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화하는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교육과정은 이건 지나가는 얘기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첫 번째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이야. 교육과정이 뭐야? 내용이지.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그 내용이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시간 배당이라고도 말하고 실라버스 대학에서 강의 계획서 보시고 선생님들 수강하실지 안 하실지 많이 보셨죠? 실라버스가 빡세면 등록 안 하죠. 실라버스가 재밌어 보이면 등록하죠. 그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뭘 배우는지 그 내용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까 동사적 의미에 해당하듯이 학습 경험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계획이라고 보기도 한다. 교육과정이 뭐야? 문서지. 2022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되잖아. 계획이나 문서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런 건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의 목표와 내용이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목표와 내용이야. 두 번째는 목표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야. 그쵸? 그럼 제 강의 교재는 어때요? 선생님들이 이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는 목표이자 내용이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 계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는 내용. 여기는 지금 제가 빨간색 거놨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고 중요하고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3요소라고 말해요. 나중에 타일러에도 나오는데요. 자, 그럼 체육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럼 내가 이 체육이라는 교과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고민할 때 3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학문이죠. 지금까지 체육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운동생리학에 뭐가 있고 역학에 뭐가 있고 뭐 측정평가에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둘러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애들이 배울 만한가. 어려워도 못 배우면 못 배우겠죠. 학습자가 애들한테 이게 맞는지 좋은 경험이 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길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이 많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러닝에 대한 붐. 그럼 건강, 자신에 대한 건강 관리 이런 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도 그것을 좀 더 반영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게 체육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교과에 있을 거예요.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리 영어 교육이 제 생각에는 독해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독해하고 막 끊어 읽고 막. 근데 요즘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듣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교육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초등 영어는 그랬어.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이해도 돼야 되지만 암기도 사실은 돼야 돼요. 그래서 교과, 학습자, 사회. 우리 교과서 옛날에 교학사, 지학사 있었는데 교학사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학사가 있잖아요. 교학사, 지학사. 교학사 교과서 써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보셨죠? 교학사. 그래서 교과, 학습자, 사회. 교과는 다른 말로는 학문. 학습자는 다른 말로는 개인. 다른 말로 학생일 수도 있고. 사회. 자, 그럼 학문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 이 세 가지를 다 안 보는 건 없어요. 세 가지를 다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나 학문이야 라고 보는 입장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학습자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보는 입장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회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 사회에서 기르고자 하는 그런 역량, 전인, 인재 이런 걸 길러줘야지 라고 보는 입장이 중액교육과정, 역량기반교육과정인데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요. 앞부분에 교학사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건 중요합니다. 그럼 교육과정 개발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목표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 선정은 뭐예요? 뽑아. 자, 조직은 뭐예요? 짜. 뽑아서 짜. 어떤 순서로 가르칠 건지 짜.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 이거는 방법에서 할 거고 평가에서 할 거니까 이 앞부분에 우리가 관심이 많다. 교육목표 설정하고 내용을 뽑고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다.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응? 제가 선생님들 힘들게 한 거 아니죠? 넘어갑니다. 교육목표의 설정. 그 목표부터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목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목표 다 끝나면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 나오고 내용 나오면 중요한 거 거의 끝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목표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럼 교육 목표의 기능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는요. 교육과정 책만 한 15권, 20권 정도 봐가지고요. 이 책에서 다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담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에 있다는 거는, 교재에 있다는 건 그 모든 교재에서 이거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다루고 있다는 걸 말하고요. 그 임용을 출제할 때도 어떤 한 책에서 희한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진 않아요. 두세 권 이상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때 책을 내요. 만약에 한 책에서만 얘기했는데 그걸 내봐요. 그러면 어느 대학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 교재를 사용한 그 대학만. 그래서 그런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담아있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비밀이에요. 근데 막 다 있는 거, 조그만 게 있는 거, 있기만 하면 다 배우겠다 하면 양이 엄청 많아지겠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통된 것만 하시면 된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 목표의 기능이다. 이게 지나가는 배경 얘기긴 한데. 교육 목표의 기능입니다. 기능, 펑션. 그럼 교육 목표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게 되겠죠. 다른 말로는 교육 목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에 친해져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곧 전자레인지가 집에 왜 필요합니까? 그죠? 전자레인지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뭐 음식을 데우는데 사용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은 기능일 수도 있고 이유, 왜 필요하냐 이유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재의 기능이야. 기능은 교육 목표의 기능 말해봐. 네 가지 뭐야? 이렇게 외우시는 분은 딸딸딸딸 외우다가 시험에서 교육 목표의 역할을 쓰세요. 그럼 못 써요. 근데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아, 교육 목표가 왜 필요하지? 첫 번째는 목표가 곧 가르치는 방향이야. 두 번째는 목표에 따라서 내용이나 방법을 선정해. 기준이 돼. 세 번째는 목표가 곧 평가야. 우리가 18점을 맞으려고 해. 교육학을. 그게 우리 학습의 목표야.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돼요? 18점을 맞았냐 못 맞았냐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목표는 곧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요. 자, 우리 학교는 저희 학원은 18점 교육학 맞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상담할 때도 제가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학교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우리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담하는 게 원활하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좀 더 중요한데요. 교육 목표를 진술하려고 한다. 자, 뭐 전인 교육이다. 뭐 우리 학교는 무슨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뭐 여러 가지 교과 목표다, 성취 기준이다. 이렇게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진술할 때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목표를 뽑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첫 번째는 목표라 하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구체성.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령으로 진술했는가. 지금 1차 시험 준비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거 강의 끝나면 또 2차 시험 하신 선생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럼 수업 시험도 연습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도 나중에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수업할 때 목표가 너무 엉성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뭐 제가 수학에 대한 배경을 길러드리겠다.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 A를 B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것을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협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성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어떤 책을 봐도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실현 가능성. 아무리 좋은 목표면 뭐합니까? 학생이 달성할 수가 없으면 좋은 목표가 아니겠죠. 그래서 학생의 능력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띵틀을 한다 놓고 학교에 띵틀이 없어. 과학 실험을 한다 그랬는데 과학 실험 그 재료가 없어. 음악 리코더를 분다 그랬는데 리코더가 없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가? 학생의 능력 수준이나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이렇게 보면 이거 누가 틀릴 것 같나 싶죠? 되게 쉽죠? 근데 이걸로 모의고사를 내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제시문에다가 A 교사가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두리뭉실한 목표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내용을 막 잡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고서 A 교사가 간과한 교육목표 진술의 준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반대로 물어본다는 거죠. 선생님이 암기하실 때는 구체성,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령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것들,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령으로 진술했는가를 그 제시문에 맞게 풀어놓는 거죠. 그래놓고 얘가 구체성인지 맞춰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읽었을 때 지금 이해가 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월, 4월에는 못 외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많지 않고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지 알겠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복습이 끝난 거예요. 사회의 요구에 적절해야 되겠죠. 타당성, 학습자의 현재나 미래의 삶에 가치 있고 좋아야 되겠죠. 좋은 얘기.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폭넓은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함하는 거겠죠. 애들에게 리코더로 무슨 곡을 분다. 그럼 A라는 곡만 불기를 원하는 교사는 없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리코더 실력을 기르고 등등이 있겠지. 그래서 사소한 게 아니라 줄넘기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폐지구력을 길러야 되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그런 변화를 포함하는가? 일관성, 모순 없고 철학적 일관성이니까. 그래서 3, 4, 5, 6번은 사실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1번, 2번은 열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1번, 2번은 많이 나온다. 모든 책에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게 보는 거고 3, 4, 5, 6번은 대충 눈으로 발라서 읽고 있다가 문제에서 틀리면 그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양을 좀 줄이는 거 말씀드립니다. 교육 목표의 분류, 이제 여기부터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일단 교육 목표는 학습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한테 이거를 길러주고 싶어요. 이게 교육 목표인데 교육 목표를 교육학에서는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사실 이것만 알았어도 올해 교육학에서 1점이에요. 인지적 영역을 쓰는 게 문제에 나왔거든요. 교육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학습자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자, 수학이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건 인지적인 거고. 수학이 재밌어. 앞으로 나는 수학과 관련된 직업도 좀 해볼까 봐. 수학에 대한 흥미나 동기 이런 걸 가지면 정의적인 거고. 심동적인 거 수학 갑자기 어렵네요. 체육으로 바꿀게요. 체육은 실제로 뛰고, 음악은 실제로 노래하고 부르고, 미술은 그리고, 심동도 도형을 만드는 거 수학에서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모든 목표를 인지, 정의, 심동으로 분류를 한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육학에서 요즘 학습자 측면에서 장점, 효과, 긍정적 효과를 물어보는데 2가지를 물어볼 때 그냥 쓰지 말고 인지적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써주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1년 내내 강조할 거예요. 인지, 정의, 심동. 요런 틀. 그럼 다른 말로는 교육과정에서는 인지, 정의, 심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지 대신에 뭐라고 말하죠? 지식. 그죠? 지식이라고 말하죠. 교육과정에서는. 정의 대신에 태도. 같이. 맞습니다. 심동 대신에 기능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학에서 정의적인 것과 심동적인 것은요, 측정이 어렵습니다. 수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엄마가 가라니까 그냥 가서 좋은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심동적인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올림픽에서 점수 주는 거 보면 어렵잖아요. 똑같이 잘했는데 막 싱크로나이즈 했는데 누구는 뭐 몇 점 주고 몇 점 주고. 그러니까 심동적인 거와 정의적인 것은 좀 논의하기가 까다로운 특징이 있어서 우리는 인지적인 영역에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인지적인 영역의 목표가 쉬운 목표부터 어려운 목표까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중요한데 별이 있습니다. 블룸의 분류다. 그래서 블룸이 정리를 했다. 6가지로. 자, 화살표가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어려운 거죠. 위에는 쉽고 편한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층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분류했고, 이 정도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적분종평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적분종평, 지적분종평, 지적분종평. 버스 타고 가면서 지적분종평, 지적분종평, 지적분종평.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지적분종평 뭐지? 이거 모르면 이제 이몽 시험 보러 가지 말아야죠.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이 지적분종평을 외우면 그 다음엔 또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식. 제일 쉬운 거겠죠. 사실, 개념 등 이미 배운 내용을 기억, 재생할 수 있는 능력. 듣고 바로 뱉을 수 있으면 지식. 앵무새가 지식, 그러면 걔가 지식 이렇게 하는 거. 이해를 했나? 못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듣고 재생하는 거. 제일 기본적인 거. 이해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번역하거나 해석한다. 자, 해석을 한다는 건 뜻을 이해한 거죠. 해석한다.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적용은 추상 개념을 구체적인 사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교육학 프로그램을 보면 1월, 4월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지식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외울 거는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자, 5월, 6월, 7, 9 이렇게 쭉 뒤 하반기로 가면은 결국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푸는 것은 지식 이해가 없이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 능력은 조금 더 어려운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구체적인 사태에 넣어서. 분석.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이 자료 간의 상호관계나 조직 방법. 아, 이것이 이렇게 다양한데 얘는 장점이라고 묶을 수 있겠고 얘는 단점이라고 묶을 수 있겠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상호관계를 보는 것. 이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종합. 여러 조소나 부분을 전체가 다 되도록 묶는 능력. 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왜 초록색을 칠해놨냐면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건 주로 앞부분이에요. 지적분종평은 주로 답으로 나오게 될 거고, 얘는 어때요? 또 이렇게 헤쳐 모으기가 돼갖고 제시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한 줄인데 5줄로 지식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단어를 찾아서 아, 얘가 정말 지식이었구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힌트가 되는 것이 지식에서는 뭐요? 기억 재생이요. 이해에서는요? 번역, 해석 이런 게 나오면 이해인 거죠. 적용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분석은 상호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한 분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색칠돼 있어요. 종합은 뭐예요? 묶는 능력이죠. 자, 평가는 어떤 증거를 활용하여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판단하는 능력을 제일 어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적분종평.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 이론이 너무 오래됐어. 작년에 여기까지만 가르쳤어요. 근데 점점 새로운 책에서 얘를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됐어요. 작년에도 살짝 말씀드린 적인데, 앤더슨과 크로스웰이 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임용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지적분종평만 하면 참 좋았는데 자꾸 신교육 목표 분류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엄청 많은 학자가 나와. 10명, 12명 나와요. 신교육 목표 분류학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를 가져온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한 개만 가져온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진 못해도 대충 봐야 되겠다. 그래서 블룸이 어떻냐. 보시다시피 분류가 너무 평면적이야. 지적분종평은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인지 능력을 좀 더 2차원으로 제한하고 싶어. 미치겠네요. 그죠? 좀 있으면 3차원으로 제한하겠네. 빨리 붙어야 돼. 나중에 4차원 될 수가 있어. 점점 그래. 1차원으로 하면 2차원 되고 2차원, 3차원 되고 막 나중에 큐브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이론들이 가요. 그래서 너는 너무 평면적이야. 인지 능력을 2차원으로 제한하겠어. 왜냐하면 여기 지적분종평이랑 비슷하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보자.
동일한 이해 수준의 능력이어도 블룸에서는 그냥 이해는 이해일 뿐이었는데 사실을 이해할 수도 있고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하고자 하는 절차를 이해할 수도 있고 메타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2차원으로 된 거예요. 그럼 지적분종평에서 달라진 점. 평창. 평창 가고 싶죠, 평창. 가고 싶어요. 여름에 가고 싶어요. 여름에 가면 좋은데. 언제 여름이 오나요? 기억은 사실 읽어보시면 지식하고 똑같아요. 말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적분인데 기적분은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고 싶다면, 만약에 이론을 내고 싶으면 기존의 이론과 다른 점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른 점은 평창이에요. 종평이었잖아요. 평가가 하나 내려가고 창안. 요즘 시대에는 창안이 필요하겠죠. 평창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없었는데 사계절 메타. 사계절. 우리나라 4개의 계절 있죠. 사계절 메타적 지식. 이렇게 된다. 그럼 사실이 모이면, 하나하나 사실이 모이면 개념이 돼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동작구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죠? 그리고 옆에 가면은 관악구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동작구랑 관악구가 모이면 약간 동작관악 교육청이 돼요. 그래서 동작관악 교육청은 동작구와 관악구를 다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사실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 모인 것이 어떤 컨셉,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적인 지식은 방법이 좀 있는 거예요. 뭐 자전거를 타는 방법, 과학 시간에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끄는 방법,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것을 절차적 지식이라고 해요. 요게 관련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잘 배우고 있는지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메타적 지식. 요것은 교육 심리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휘적분 종평 외웠는데 지휘적분에 뭐가 들어가요? 평창 들어가고 사계절 메타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최신의 이론이다. 요 정도를 하고 얘는 조금 있다가 문해력 자료에서 좀 더 보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게 있었다. 좀 이따가 좀 더 볼 거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교육 내용의 선정, 뽑는 거, 그 다음에 조직하는 것까지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고요. 해보고 싶어요. 거의 50분 하면 10분인데 조금만 더. 교육 내용을 뽑는데 아무거나 뽑을 순 없어요. 교육 내용을 뽑을 때 첫 번째는 기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칼라로 PDF를 다운받으셨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기출된 내용이에요. 얘는 이미 기출됐다. 그 얘기는 다시 나올 거면 좀 더 어렵게 나오거나 변형해서 나올 것이라는 거고 초록색으로 된 것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초록색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은 초록색이에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요건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체크한 거고 기출이 기회 만족의 원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9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기출이 됐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이렇게 강의 교재를 바꾼 이유는 제가 코넬노트의 엄청 신봉자이기 때문인데 코넬노트가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제일 위에는 공부해야 될 주제가 있고요. 왼쪽에는 공부해야 될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내용을 가리고 여기다 백지를 놓으면 백지를 인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기다 A4 용지를 딱 올려놓고 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만 보신 상태에서 뭐뭐뭐가 있었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내려서 백지 인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한 거예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얘가 자체가 필기 노트고 얘 자체가 단권화예요. 지금 예정되는 쪽수가 400에서 500 사이거든요. 400에서 400, 500 사이면은 그게 곧 필기 노트예요. 선생님들이 노트 필기를 해보시면 더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성이면은 전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회의 원리 볼게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라. 줄넘기를 배워볼게. 줄넘기를 선생님이랑 한번 하자. 다음 시간에 평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충분하게. 자, 공통수학 배우고 있는데 한 번 알려주고 바로 문제 들어가면 시험 들어가면 안 되죠. 자세하게 충분한 경험을 줘야 돼요. 모든 교과가.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의 원리다. 근데 배우긴 배웠는데 애들이 재미도 없어. 이거는 재미없고 애들이 딱 봐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재밌게 뭔가 바꿔줘야 되겠지. 2번. 그래서 만족의 원리는 누가 만족한다? 학생이. 교사 만족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생은 어떨 때 만족하냐? 흥미가 있으면
만족한다. 그래서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는 교육 내용이면 더 좋겠다. 가능성의 원리는 흥미랑은 좀 다른데 수준을 말하는 거죠. 학습 능력, 애들의 능력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 좀 헷갈리는데 일 목표, 다 경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런 목표는 좀 큰 목표겠죠. 애들의 뭐 디지털 소양을 기르려고 해. 그럼 디지털 소양은 목표죠. 그럼 그걸 하려고 뭐 가짜뉴스 찾기도 할 거고 SNS 활용도 할 거고 태블릿도 사용해 볼 거고 그럼 이 모든 경험이 디지털 소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 목표, 다 경험.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하나의 경험, 다 경험, 일 경험 여기 비슷하죠? 일 경험, 하나의 경험은 다 성과. 성과가 많으면 좋겠다. 자, 애들하고 우리 반 아침마다 독서하는 걸 했다. 그럼 독서한다는 경험 하나지만 성과로는 문해력도 늘어나고 과목 성적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뭐 등등등등 있겠죠. 이 부분은 두 개가 좀 쌍둥이 같이 생겼는데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경험 하나는 또 다양한 성과를 유발하면 좋다는 거죠. 타당성의 원리, 목표에 체크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줘야 돼. 중요성의 원리, 학문을 구성하는 이왕이면 중요한 걸 교육 내용으로 해야 돼. 유용성의 원리, 교육 내용은 실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쓸모 있는 것으로 선정을 해야 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오늘 복습해야 될 거, 기회 만족. 당연히 기출로 나왔으니까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찝어보면 가능성, 그 다음에 유용성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교학사를 공부했는데 교학사. 이 가능성의 원리는 교학사 중에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학이죠. 학습자. 유용성은 뭐랑 관련될까요? 교학사 중에 사랑 관련될 거예요. 그러면 중요성의 원리는 뭐랑 관련될까요? 학문을 구성하는 학이랑 관련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개씩 연관돼요. 지금 연관 제가 지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난 여기서 이걸 공부했고 저기선 이걸 공부했는데 시험은 두 개를 같이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여기 쉬었다가 집중력을 엄청 많이 쏟아부어서 교육 내용의 수평적 조직부터 하겠습니다.